산업혁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공부한 산업혁명의 정의 말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표현들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거의 특징은 기존의 시대에 비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뭐 이제 뭐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예를 들면은 뭐 기계의 사용에 의한 생산력의 증가, 그다음에 뭐 또 컴퓨터나 자동화 뭐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또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력이 그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상태. 그런 거를 이제 뭐 요즘 쓰는 말로 퀀텀 점프라는 말을 쓰죠. 양자적 도약이다라는 표현이라고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하고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생산력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 그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에 담겨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생산력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물리적 측면 말고 같은 동일한 생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현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에너지 효율성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결국은 투입되지 않을 그러니까 투입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유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유효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좀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유효 에너지라는 게 저는 그 시민들의 정치 의식 같은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노동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뭐 요즘 말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또는 어떤 노동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는 뭐 어떤 돈이나 이제 사회적인 부의 배분 양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사용되는 에너지가 적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용되는 에너지가 적다는 뜻은 작은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민감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인데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문헌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나오는 말인데 이제 칼 막스하고 프리디 엥겔스가 이제 같이 쓴 문장인데 되게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교통과 통신 수단에 의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을 좀 더 촉진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단일한 단결을 할 수 있고 그게 계급투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이룩한 그 힘을 현대에는 철도 덕분에 몇 년 안에 그런 성과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몇 년이라는 시간 자체는 옛날에 뭐 10년이면 뭐 강산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0년이면은 한 10번쯤 바뀔 정도로 시대가 많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그만큼 이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공산당 선언의 시대에 어떤 기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아마 이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은 아주 경악을 금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작은 에너지에 의해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 생산의 결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지배 같은 걸 말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의 가장 작은 에너지가 저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경제학 뭐 이런 분야에서 나오는 어떤 인식에서는 사실은 정보를 생산력의 일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대부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보 자체가 사실상 사회적 생산력의 일부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 뭐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제 정보혁명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정보의 형태가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기호였죠. 그래서 그림 그리거나 뭐 이런 걸로 있다가 문자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의 시대라는 뜻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사회적인 행위나 어떤 뭐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좀 더 지배력이 적은 에너지로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효율성에 기반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 마지막에 기호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정보의 혁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다시 아주 고대의 무슨 뭐 알타미라 동굴 뭐 이렇게 벽화 그리듯이 이미지나 기호 중심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게 뭐냐면 저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위에 무슨 뭐 에어라인 뭐 이렇게 텔레폰 이런 거 안 써도 여러분들도 보시면 즉시 아시잖아요. 그림을 보는 순간 저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어떤 문화 자체가 이제 뭐 정보를 문화에 맞춰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고, 그게 일종의 뭐 정보의 세계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좀 더 생산력에 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미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당 선언에서의 철도와 오늘날의 시대의 통신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 검은색 그림에서 이게 뭘 뜻하냐면요.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천만 명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비행기를 5천만 명이 탈 때까지 이제 나온 다음부터 68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자동차가 5천만 대 소유자가 생기는 게 뭐 62년이 걸렸다고 하고, 전화 가입자가 50년이 걸렸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게 많이 인용되는 것들이요. 맨 끝에서 3개입니다. 유튜브, 뭐 3가지가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 3가지 말하는데 3년, 4년, 2년,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하기에 걸린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3년, 4년, 2년 정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더 사실은 놀라운 게 맨 끝에 제가 일부러 약간 음영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폰허브라 그래가지고 성인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5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1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사람들의 어떤 규모와 뭐 충성도, 활용도 이런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되게 작은 에너지지만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다. 영향력이 큰 건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쓴다거나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과 사회적인 시장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발전을 통해서 뒤로 갈수록 우리 같은 이제 현대인들은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MZ 세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블릿이나 이런 디지털 장비들을 거의 뭐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거나 업무라든지 뭐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보혁명은 사실상 어떤 그냥 트렌드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상수처럼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술의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발전해 온 결과는 결국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개인이 좀 더 적은 힘으로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의 어떤 미사용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유분이 특정한 이제 플랫폼이나 어떤 기업 집단에 독점되는 현상에 의해서 어떤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성장의 한계라는 말이 이제 1972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미 뭐 40년 전 뭐 이상부터 사실 기술이 계속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과 문제의식이 정점에 온 상태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플랫폼이나 기업 집단이 사실은 경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이라든지 주권 의식이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둘러싼 양극화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뭐 민주주의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술이 민주주의하고 어떤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대의제를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까 제가 처음에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전설, 무슨 뭐 환상 이런 걸로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는 어떤 그 주입에 의해서 생각만 한 것이지, 사실 지금 시대에서의 대의제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지배 방식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의 기술 시대, 그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과 주권 능력이 굉장히 향상된 개인들이 아까 뭐 단 15일 내지는 며칠 만에 연대할 수 있는 시대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미 과거의 제도를 완전히 뛰어넘은 상태의 어떤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제를 본다면은, 뭐 대의제에 대해서 잠깐만 리뷰를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직접 민주주의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멀거나 뭐 시간도 많이 걸리거나 뭐 돈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의제는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는 대의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역할을 한 건 맞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뭐 생산을 좀 더 발전시킨다거나 사회를 통합시킨다거나 이런 면에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플랫폼으로서 국가나 이제 그 관료 시스템 같은 게 발전하면서 대의제는 사실상 그 안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독립적인 뭐 어떤 대상이 된 것 같고요. 그 특정한 그 좀 뭐랄까 문제점 내지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정보가 독점된다거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대안은 민주주의고요. 직접 민주주의고요. 직접 민주주의는 결국 지금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해서 뭐 새로운 형태, 오늘날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뭐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이고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근데 여기서 정한다는 게 이제 뭐 완결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민주주의도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재로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이제 민주주의의 실체를 뭐 나름대로 이제 잠정적으로 정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현재는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그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가 반영하고 있는 이제 직접민주주의 내에 포괄되고 있는 이제 기술,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사회적 균열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는 누가 행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지역 정당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결국 정치의 주체로서 정당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여기다 개념을 두 개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DAO라 그래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온 이유가, 우선 이제 정당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해서 정치 결사를 만든 거를 정당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뭐 민주주의 탄생 이전부터 정당은 존재했고 굉장히 오랜 역사 가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당연히 정당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를 넘어서기 때문에 정당은 이미 그 역사의 어떤 흐름과 함께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도구적으로 써먹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정당의 어떤 그 흐름은 결국은 이제 어떤 조직이 어떤 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뭐 정의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두 양당 큰 정당들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민주주의 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좀 선택적으로 쓰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쁘게 말하면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또 의견을 드려보고요. 네, 협동조합을 가져온 이유는 협동조합은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알진 못하는데 그냥 소개해 주신 내용들하고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수원에 가서도 한번 공부 시간이 있어서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되게 의미 있는 이제 새로운 대안적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정치 협동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뒤에 설명드릴 DAO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다오라고 요즘에 부르는데요. 다오하고 연결시켜 보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억지 논리를 펼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1인 1표제의 민주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집단적 의사결정을 이루는 게 이제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고 그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는 뭐 부를 적극적으로 창출한다기보다는 공동체 유지와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 존속과 관련해서는 정당이라든지 정치 조직의 성격도 꽤 갖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념적으로 연결하려는 게 이제 결국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다오라는 겁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이제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분산된 컴퓨터에 연결된 장부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공동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그 실행되도록 만들어낸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이 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의사결정하고 자산 집행.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집행은 그 비트코인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같은 거 어떻게 쓸까, 뭐 어디다 쓸까 이런 것들 이거를 아주 민주적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협동조합의 그 1인 1표제 개념을 조금 응용해서 이 다오 개념하고 접목을 한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칙을 누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은 다음 세대의 정치 조직이나 정당 같은 것의 모델은 그런 그 규칙을 알고리즘화해서 그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주체가 정당으로서 정당이 이제 정치의 주체로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정당을 좀 틀을 깰 수 있다면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점에서 저는 정당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협동 원래 이제 역사적인 의미에서 정당과 이제 협동조합적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대 기술을 통해서 다오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사실은 결국은 정당도 하나의 플랫폼이 되겠구나라는 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플랫폼의 전망이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뭐 진행형인 것도 많고 되게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좀 개요를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들은 잘 아시죠? 요즘 시대에는 뭐 플랫폼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플랫폼 경제다 이런 말들도 나오니까 잘 아실 텐데 플랫폼은 어떤 도구를 이렇게 모아놓은 걸 말하죠. 그게 온라인에서 무슨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메신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모아놓은 것도 플랫폼이라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도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제가 주로 말씀드릴 텐데,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사람들 간의 온라인 공동체를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장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 두 가지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고 싶은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구분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라별, 뭐 지역별로 구분해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좀 약간 포괄적으로 굉장히 그 복합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제가 요 부분이 그 의사의 단계별 구분이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뭐 설명드릴 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서는 7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어느 조직이라든지 어느 기업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는 말입니다. 제안, 어떤 의견을 제안한다거나 그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공론을 해야 되고, 그 공론을 거쳐서 중요한 사항들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된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키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새로운 측면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수기라고 부르고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걸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이 된 게 있으면 뭐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를 마치고 나면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을 보존해서 선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7가지 단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org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용 플랫폼이고,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서 운영하는데 전 세계 플랫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이 역사 왜곡하고 이럴 때 체인지.org에 그 의견 많이 올리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딧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운영 중인 게시판인데, 여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이제 그 평점 게시판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DC 인사이드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플랫폼에는 이제 그 투표 같은 걸 할 수 있는 아고라보트가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리퀴드 피드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기용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활동으로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무브온이 있고 영국의 38디그리가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카이빙 플랫폼으로, 제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게 O가 아니고 C입니다. C칸이라는 이제 그 오픈 소스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 C칸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데서 그 공공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data.gov, 우리나라는 이제 data.go.kr 이런 사이트들이 이 C칸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구분된 플랫폼들이 있고요. 정당이 만약에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요 내용들의 성격을 참고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요 기능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지역이나 국가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브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기 위한 활동으로 좀 출발을 했고, 스페인은 이제 카탈루니아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뭐 광장의 민주주의를 담자라고 해서 이제 디사이드 마드리드 같은 플랫폼들이 나왔고요. 영국은 이제 뭐 노동당이나 이제 정당혁신 운동들이 이렇게 집약되면서 사회적인 뭐 캠페인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이제 우산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사실 홍콩은 지금 중국에 사실상 병합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딱히 플랫폼은 없고, 이제 우산혁명 또는 우산 뭐 운동, 뭐 엄브렐라 무브먼트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선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코트4 재팬이라는 활동이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데, 대만은 굉장히 그 시빅 해커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정부의 참여를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투표라든지 공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코트4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그 빠띠에 이제 있는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대중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 형태, 이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굳이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거를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저 나름대로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대를 사는 굉장히 그죠? 굉장히 강대국들인데 이 나라들의 중요한 특징이 민주주의 플랫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국가가 아예 억압하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저는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 소개를 드릴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2022년도에 통계가 나온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 사용자가 29억 명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한 이게 10위권 정도 되는데 스냅챗이라고 이것도 미국 플랫폼인데 5억 3천만 명 정도가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는 이제 중국 시스템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러 회색으로 갔는데 사실 여기서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정보의 공유라든지 민주주의의 기술적 기여라든지 이런 데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숫자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로벌 플랫폼을 소개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플랫폼 개발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뭐 페이스북의 어떤 기능, 뭐 어떤 인스타그램의 어떤 기능처럼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정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어적 성격과 메신저적 성격이 있는데요. 미디어는 특정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미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게시판처럼요. 메신저는 우리 채팅방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한정적인 접근으로 운영하는 거를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반영해서 어떤 시스템 구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당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의 기능에 대한 설계를 전제로 해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이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저는 이제 소셜 임팩트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만큼 갖출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게 반드시 전 세계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스스로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런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몇 가지 경험이 있어서 뭐 이제 우리나라의 유력 정당들에도 제안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정의당에서는 뭐 펀드 시스템도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논의들을 같이 해본 바가 있는데 어떤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과거에 한 재작년쯤에 이제 국내 지금 이제 두 정당, 국민의힘 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블록체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드려서 보내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정리를 뭐 해봤습니다.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에서는 핵심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이죠. 그래서 공정성하고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자율성하고 지속성 이 네 가지 원칙이 되게 중요한데 이 네 가지 원칙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결국 반대로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은 어떻게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만들어진 내용 또는 뭐 모아놓은 내용이 얼만큼 투명하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제가 자료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조직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타의에 의해서 어느 상황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운동을 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돈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조직의 어떤 확대 재생산, 뭐 새로운 회원이 가입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 또는 다른 외부 조직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면에서의 어떤 지속성도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 되게 중요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결국은 정당에서 지역 정당이 됐건 또는 뭐 일반 정당이건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핵심은 저는 당원 당규
이제 정당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라고자 하는 정당이니까 당원, 당규, 조직의 구성 및 공천, 뭐 재정 운영 요 세 가지 부분이 사실은 당 활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각각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뭐 DID라 그러는 이제 분산 신원 인증 시스템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뭐 평점 평판처럼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토큰이라는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규칙, 그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블록체인에서 또 말하는 것 중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원 당규가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 당규를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마음대로 투표해서 바꾸고 뭐 딴 걸로 뭐 규정을 바꾸고 이러는 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 정당이 민주주의를 계속 뭐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이나 어떤 그 후보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상향식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투표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어떤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의 어떤 그 집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퀴드 피드백에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위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은 뭐 너무나 중요하게도 배분의 합리성하고 운영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 블록체인 기술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이제 공개 원장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시스템들은 사실 시중에 어떻게 보면 다 개발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정당 민주주의 플랫폼이 결국 우리 사회에 기술을 반영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을 만들고 그게 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어떤 그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한 단계 더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이제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발표드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생각보다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화면을 띄울까요? 이거 화면을. 네, 예. 제가 일단 꺼놓고 뭐 예. 질문하시거나 그러면 한번 다시 요청하시면은 예. 공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40분 정도 어쨌든 발표를 해주셨는데, 또 강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시간은 좀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네. 점들 같이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뭐.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드려서 좀 재미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짚어볼 내용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이 정치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좀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구축된 성공적인 모델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그쪽 예. 보시면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의 발전이 어떤 시대 또는 제도, 뭐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다 보니까 그 기술의 발전이 빠르고 기술 집적도가 높다는 뜻은 굉장히 그 좀 뭐랄까 통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자 연봉이 엄청 셉니다. 이게 어떤 측면으로 되냐면 좋은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 좋은 기술이 정치나 사회 영역에 쓰이는 것보다는 기업에 먼저 쓰여요.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뭐 시장을 뭐 만들어서 진출하거나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즘 말로 그 뭐 네카 그 들어보셨나요? 그 뭐 네카라 쿠베당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카라 쿠베당톡 제가 이상한 말씀드려서 놀라시지 않나 싶은데 그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그다음에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요게 이제 한 7개 기업인가? 요걸 말하는데 뭐 게임 회사들 빼고 우리나라의 IT로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이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뭐 작게는 수천억 원에서 크게는 뭐 수십조 원까지 지금 자본을 유치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아까 제가 이제 개인들이 정보 처리 능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쓰는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첨단 플랫폼에.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그렇고 몇 군데서 이제 이런저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기업들의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하면 사실은 수준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사용자들이 조금 뭐랄까 불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안정적으로 플랫폼에 회원이 남아 있고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좀 이렇게 커뮤니티도 만들고 공동체로서 정치 공동체로서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남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약간 하다가 좀 사라지고 또 뭐 그런 시도를 계속 몇 년째 반복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결국은 이제 그 플랫폼 대기업들과 갖고 있는 격차가 너무 커서 그걸 어떻게 넘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넘는다는 게 갑자기 무슨 뭐 몇 조 원 투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회원들이 최소한 한 1년 이상 같이 고민하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면, 저는 요즘 말로 이제 존버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버티기를 통해서 좋은 플랫폼에 대한 어떤 문화를 갖추기 시작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게 아직까지 시행착오만 몇 년 쌓여 있는 상태고 성과는 그다지 없죠. 뭐 그런 현황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들 얘기하시죠. 몇 분 안 남아 계신데 오늘도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네, 제가 그 지역 정당 말씀을 이제 해주신 바와 이제 그 강의해주신 내용들을 몇 개 자료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를 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그 지역 정당일수록 플랫폼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모임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모이는 것도 시간 내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민주노동당이나 이제 이렇게 그 정당 진보 정당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녁 때 모여서 뭔가 토론하고 뭐 정책 결정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활동이 제도화된 정당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항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처럼 만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화를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장점은, 큰 정당은 플랫폼에서 성공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이런 특징들, 뭐 민주주의적인 특징이라든지 정보 공개나 이제 어떤 투명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큰 정당은 거의 못 쓰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은 뭐 공천권을 이렇게 해서 이제 상향식 투표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100% 갸우뚱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공천권이 없는데 어떻게 장악을 하지? 조직을 장악하지? 이런 논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 정당은 사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정말 이제 참여자 중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그런 걸 이제 목표로 세운다면은, 저는 이제 플랫폼 운영하면은 어떤 조직에 비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주시면은 저도 좀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하시죠. 예, 저 궁금해가지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플랫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유럽의 해적당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는 잘 몰라서, 그 유럽의 해적당이 거의 그 플랫폼에서 직접 민주주의 거의 당원들이 1인 1투표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런 걸 잘 구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유럽의 해적당을 비롯해서 좀 실제로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어떤 정당 운영에 그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 같은 것들이 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자료를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적단 경우는 아이슬란드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약간 이제 국제 연대 정당 이렇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도 발전을 했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창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해적당은 당 목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저작권 타도 이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정당이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피레프트 운동처럼 이제 정보 독점이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독점에서 벗어나자라는 취지를 갖고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리퀴드 피드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분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중에 리퀴드 데모크라시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퀴드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지금 저는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저는 되게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민주주의를 1인 1표, 그다음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선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은 그걸 좀 더 유연하게 써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리퀴드 피드백을 써봤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 안건이 제가 이제 유닛이라는 데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리어라는 데 제가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유닛과 에어리어에서 만들어지는 의제를 저한테 이제 예를 들면 제안과 공론과 수기 단계별로 이메일이나 이제 메시지가 와요. 근데 그게 뭐 상상보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단계별로 뭐 수십 개에서부터 많을 경우에는 100개 넘게 하루에 제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100개 이상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닌데 몇십 명이 쓰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메시징이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의사결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이메일 오고 그 메신저 앞에서 계속 읽어보고 투표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너무 쓰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리퀴드 데모크라시라는 걸 통해서 위임 투표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하는 분야 중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데다가 망사용료 내라, KT에서 이제 뭐 돈 1년에 몇천억 원 내라 뭐 이렇게 소송 걸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왜 망사용료를 내지? 쓰는 사람이 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원래 인터넷 문화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그럼 잘 모르시잖아요. 뭐 망사용이 어쩌고 무슨 뭐 네트워크 중립성이 어쩌고 이제 이런 거 되게 어려우면 그냥 이런 거예요.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가 좀 인터넷이나 뭐 네트워크 잘 아시죠? 그러면 내가 되게 당신하고 좀 동의하는 바가 많으니까 당신한테 내 투표권의 일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유 투표권을 줘요. 그러면 저는 뭐 몇십 명, 제가 대리하고 있는 몇십 명의 투표를 대신해서 투표를 하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렇게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권이 1인 1이 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투표랑 위임 투표가 표의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거를 다 알고리즘화 시켜놨고 참여자들한테 그걸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최적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요즘 말로 이제 세세한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 리퀴드 피드백으로 운영하는 해적단 경우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뭐 조직 내에 무슨 성추문 같은 사건으로 약간 조직이 좀 분위기가 나빠져서 약간 뭐 이렇게 좀 와야 되는 분위기 이런 걸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별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제 모여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사건의 대응력이 없는 게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사실은 뭐 오로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의 어떤 그 운영 경험
조직의 운영 경험이 좀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그 논리적으로만 만들어진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도 디사이드 마드리드가 그 아시다시피 그 처음에 만든 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는 활동가가 이제 교수였고 굉장히 미남인 교수였고 그분이 되게 활동력 높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리더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스페인 총선에서 그 디사이드 그러니까 저 포데모스가 아마 3인가를 했습니다. 3인가 4인가를 해서 그때 연정 제안을 받아서 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총리직을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 정당 만들어서 이제 뭐 지역별로 연대해서 이제 뭐 총선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프로젝트 정당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뭐 예를 들면 국회 300석 중에 한 뭐 50석을 차지했다, 뭐 30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한 뭐 100, 뭐 130석을 먹었다. 근데 민주당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지역 정당 연합 정당에서 무슨 총리를 뭐 저 의장직 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제안을 받은 것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이 컸어요. 근데 이 경우는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 카탈루니아 독립 관련한 문제도 굉장히 그 좀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스페인은 그 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간에 약간 좀 이렇게 의식이 다른 뭐랄까요?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그 파블로가 정치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현실 정치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역시 좀 뭐랄까 시스템과는 좀 다른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남미 쪽에도 사실 이렇게 디지털 정당 운동이 되게 활성화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미에도 그 페루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볼리비아에도 있고 2개인가 3개 나라가 디지털 민주주의 정당들이 있고요.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역시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서 잘 대처를 못해서 약간 초반에 인기를 얻었다가 그냥 지방의회에 진출하거나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려면 어쨌거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긴 하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요번에 아시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오성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페페 그릴로라고 유명한 방송인이 이제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파퓰리즘 정당으로 되게 성공 모델이었는데 여기가 완전 우익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무솔리니 이후에 거의 뭐 아주 좀 물론 그 정당은 아니지만 그 이탈리아의 정치 우경화에서 실제로 그 플랫폼 정당이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이고요. 저 반대로 보면 미국의 무브온이나 여기 이제 제가 쓴 것 중에 미국의 무브온이나 영국의 38디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은 아닌데요. 오히려 여기가 더 정치적인 성과도 높고 예를 들면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사회 그 혁신 캠페인 같은 걸 전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제들이 많고 오히려 더 그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해외 그런 뭐 물론 이제 제가 나가서 다 일일이 저기를 뭐 다 연구해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결국은 어떤 정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론과 어떤 논리를 발전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뭐랄까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좀 노하우를 결집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이제 뭐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같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정당이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사회 변화의 중액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는 좀 열린 논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막 그 위임 시스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 예, 선생님 예. 마지막 장에 그 적어놨던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아주 생소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아, 그 예, 위임 그렇습니다. 맨 시스템, 끝에는.
예, 위임 시스템이란 말도 대충만 이해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전문가에게 그걸 위임하고 근데 위임할 때도 그게 또 1인 그러니까 위임해준 사람이 또 1인 똑같은 등가의 표를 갖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처럼 여기 네네. 보면 분산 신원 인증 뭐 이런 내용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이런 게 그 용어에서는 알 수 없는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그러면은 그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빨리 빨리 말씀드리면 더 어려우실래나? 제가 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상식 퀴즈 같은 데 나가셔도 점수 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산 신원 인증이 뭐냐면요. 제가 누군지 증명하는 문서를 공인인증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 은행 같은 거 쓰실 때 공인인증서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 인증서를 이제 USB에 보관하시는 건데 그 미국 이제 외국의 사례에는 그거를 개인이 USB 같은 데 보관하지 않고 서버에 보관해 줍니다. 그 회사별로. 예를 들면 제가 뭐 아마존에 가입을 해서 인증서 발급을 해 놓으면 아마존 서버에서 보관을 해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증서 보관을 서버에서 했는데 그게 사고가 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이 보관하면 분실해서 사고가 나고 중앙에서 보관하면 그걸 오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그거를 여러 컴퓨터에 암호화시켜서 나눠 저장을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이제 분산 신원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 말로 하면 DI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정부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쓰기 시작한 추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DAO 말씀드린 것처럼 또 DID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게 분산 신원 인증 시스템이고요. 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영지식 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안에 그 경비원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제가 경비원한테 말을 해야 열어준다. 만약에 이런 걸 이제 가정해 보시면은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비밀번호를 말해줘야 열어주면 그 문지기가 경비원이 비밀번호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경비원은 비밀번호를 모르고 저는 문 앞에 가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를 결과를 보고 그 제가 무슨 정보를 넣는지 모르지만 그 정보가 맞다라는 값만 경비원이 받아주는 겁니다. 좀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서 뭐 동굴의 비유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동굴로 가서 뭐 바위돌을 뭐 열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열어주는 경우와 뭐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좀 쉽게 할 수 있게 좀 자료를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저는 알고 번호를 검증해야 되는 사람이 번호를 모르는 거를 통과시키려면은 이거를 수십 번 내지는 수백 번을 반복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그 로직을 실행시켜야 되고 그게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95%의 성공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밀번호를 안다라고 OK를 true 값을 넘겨주는 방식이 영지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식이 뭐냐면 앞에 0이 제로 숫자 0이요. 0이고요. 뒤에 G가 이제 R지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지식 증명은 모르는 상태로 증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는 상태인데도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산 신원 인증이 여러 서버에서 분산된 서버에서 신원 인증을 반복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실행할 때 나오는 결과값이 일정한 스코프 안에 들면 얘는 이 번호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홍길동이가 지금 로그인한 게 맞구나. 이렇게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원은 그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익명성, 인터넷은 익명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원은 당원인데 제가 누군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자격은 인정되되 제가 누군지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참여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쓰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에서의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 이해충돌 같은 걸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뭔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큰 기반 운영 시스템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 저 인터넷 뱅킹처럼 돈 주고받는 시스템, 지갑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지갑이 진짜 돈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토큰은 이제 예를 들면은 저분이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당 뭐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아니 뭐 매일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출석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매일 1토큰씩을 받았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자료 모음 뭐 설문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적극적으로 응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활동을 숫자로 계량화시키는 거고요. 그거를 체계로 만들면 그게 자산은 아니지만 그분이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숫자를 통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새누리당 때 이런 설명을 했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국회에 많이 출석하는 자기네 그 국회의원들한테 뭐 암호화폐 주면은 토큰 시스템 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당원을 대상으로 해야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거지, 뭐 이미 뽑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뭐 평가하기 위해서 뭐 인기 투표하는 것 같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기반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제 그런 그 투표 시스템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말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거 계약서 쓰면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전세 계약서 쓰는데, 예를 들면 뭐 벽에 못을 많이 박아가지고 이제 벽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거를 뭐 원상 복귀해서 뭐 도배까지 해서 원상 복귀한 다음에 주인한테 다시 물건으로 내놓는다. 뭐 이런 이제 계약서에 특약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는 게 이제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말로는 이제 if 같은 그 조건문이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걸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장들을 거기 규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그 당원 바꾼 것 때문에 얘기 나왔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나갈 수 없다. 그게 이제 if문이 있는 거거든요. 공직 이상의 어떤 그 금고형 이상의 사법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당대표나 뭐 당의 뭐 최고위 이상은 할 수 없다. 이게 컨트랙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짜고 나면 컨트랙트는 그 아까 말씀드린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자들이 전원이 투표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위에서 바꾸고 모에서 바꾸고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그 조직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원칙에 맞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법치주의와 상통한다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은 뭐 우리가 정당을 만들면 정당법에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은 정당법보다는 당원 당규가 어떻게 보면 당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진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저는 좀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들을 좀 하지 않았나 우려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거랑 연결해서 본다면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그 규정 간의 조건을 작동하게 만들어서 그게 어겨지면 무조건 안 되게 또는 되게 이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위임 시스템도 말씀드린 게 있고요. 뭐 상향식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또 리퀴드 데모크라시의 일부인데, 상향식 의사결정은 어떤 의사결정을 한 번에 그냥 전원 투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하부 조직부터 상부 조직까지 이렇게 상향식으로 올라오게끔 구조를 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한 번에 해요. 투표는 한 번에 하는데 투표의 결과를 아래서부터 위까지 집계를 내면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투표는 한 번에 하는데 결선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결선 투표나 재투표 같은 걸 할 때 같은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뭐 소환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아니면 공직선거 같은 거 할 때 뭐 결선 투표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반론이 그거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스템을 쓰면은 비용 없이도 이게 그 다중 투표, 다중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임 시스템, 그거는 이제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되 적절한 형태의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전체 의사결정에 그걸 결정하는 거고, 이제 요것도 수학식이 있습니다. 어떤 그 독일의 수학자가 만들어낸 그 위임 그 투표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은 아마 하면은 되게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재정 운영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제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할 때 어디에 토큰을 운영할 때 토큰을 발행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디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누군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려면 공개장부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퍼블릭 레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공개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누구나 정보를,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의 공개 원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번 적어놓고
어떤 문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를 만들면 앞에 만들었던 문서의 축약 정보를 두 번째 문서에 같이 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를 만들 때는 두 번째 문서에 축약 정보를 실어요. 근데 좀 전에 두 번째 문서에는 첫 번째 문서에 축약 정보를 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서는 그 앞에 모든 문서의 축약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하나라도 바꾸면 전체가 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게 해시가 이제 깨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원장 시스템은 생성을 할 수는 있는데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시스템을 다 날려버리기 전에는 그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속된 말로 낙장불입이죠.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여서 저는 이게 이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오류가 있어도 그 오류까지 보완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새로운 형태로 가자라는 게 합의가 된다면 저는 사실은 부끄럽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도 그걸 다 담고 있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개장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다른 기술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두고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뭐 충분치 않아서 일단은 용어상으로는 제가 장표에 공유 드린 정도 용어고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각할 때 어쨌든 이 온라인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려고 하면 이런 오프라인에서 신뢰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신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좋은 기술이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작동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네. 사회 같은 경우도 보면 사회적 신뢰 지수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150개 중에 한 100등쯤 하더라고요. 밑에서 3분의 2 네. 정도 신뢰가 아주 낮은 사회인데, 네. 이런 사회에서 이제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작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전자투표 네. 같은 거 이미 뭐 지방자치나 국가 단위에서도 기술적으로는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도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뭐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어쨌든 뭐 이런 지방선거라든지 국가 단위 선거에서 그걸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데가 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제일 앞선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고라 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아고라 투표가 비트코인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이제 공유 원장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도가 높죠. 사실은 지금도 그 선관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그 우리도 이제 투표를 쓸 수 있게 저 협동조합이나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지금도 이미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한 번 1인당 유권자 1인당 1,000원인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인원이 많으면 한 10,000명 되면 1,000,000원입니다. 되게 돈도 많이 들고요. 뭐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의 그 K보팅 선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선관위 K보팅은 중앙화된 시스템이라서 우리 그전에 그저 무슨 뭐 개표 부정, 투표 부정 이런 거 논의 많았었잖아요. 그런 논쟁도 있었고 하는 것처럼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버에 들어가고 나면 그 서버의 루트 계정을 갖고 있으면 정보를 왜곡할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하고 해왔고 그게 쌓여서 이제 뭔가 그런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K보팅도 최근에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반쪽짜리 블록체인이죠. 이제 하이퍼레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기술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앙화 시스템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좀 뭐 공공 영역에서의 신뢰성 높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고라 보팅처럼 아예 해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그 선배님 말씀하신 그 신뢰라는 게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방에 지금 8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8분이 같이 10,000원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보이는 자리에 10,000원을 놓고 나서 저 10,000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저녁을 맛있는 걸 사 먹읍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1인 10,000원의 기본 어떤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냈다고 자기 마음대로 저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뭐 회 먹으러 가자 그럴까 봐 걱정도 되고 뭐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어떤 담보를 제공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그게 되게 신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이 그 노드라는 게 이제 뭐 있는데 그게 거기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나눠주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그 노드를 제공하는 주권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 수평적 평등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신뢰 기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곡시킬 수가 없고 누군가 연합을 하면 반대 세력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10,000원씩 내서 8만 원을 모아서 뭐 하자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윤호창 선배님하고 우리 같이 짜장면으로 결정할까요라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시도가 보이는 순간 나머지 6분이 감히 한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저희 시도가 확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같이 이제 공개된 시스템에서는 그 66%까지 점유가 안 돼, 노드를 점유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주도를 못합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게. 근데 이제 66%를 얻어서 예를 들면은 내가 8명이니까 한 5명 매수하면은 내가 짜장면을 먹겠지라고 생각하면 5만 원이 들어요, 저는. 그럼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신뢰, 뭐 알고리즘, 뭐 신뢰기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응용들을 아까 협동조합과 다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좀 경제적 동기거나 사회적 동기를 통해서 그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선한 사회적 관계들을 정치에 응용하고 그게 좀 이렇게 좀 다져지기만 하면 저는 되게 좋은 어떤 그 정치 활동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시emo 뭐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예. 아이고, 저기 말씀을 막 들으면서 제가 잘 모르는 그 영역이어서 외국어 듣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예, 저희 설명을 잘 못한 것 양원장님. 같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우선 저희 이제 지역당의 제가 지역당을 정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시군구 단위로 예를 들어서 재정권, 인사권, 공천권, 그리고 활동 결정권 등을 시군구 단위에서 뭐라 그럴까 완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뭐 시도당이든 중앙당이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보충성 원리에 입각해서 지원하는 수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지역당을 제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형태의 지역당을 추진하는 제가 이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 텐데 이 플랫폼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을 건지 어떤 내용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정도 들 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좀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굉장히 참여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좋은데 협동조합들이 또 쭉 되면은 나중에는 주인이 누군지 헷갈려 가지고 이게 책임지는 소재가 좀 부족한 이런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완돼야 되는데 아까 유임 투표 얘기를 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유임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만 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유임 사항이 너무 많으면 그게 이제 한쪽으로 쭉 유임이 몰려서 결정권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유임에 있어한 점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낮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유임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어떤 명, 뭐 20명 또는 10명 이상을 유임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정도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사실 약간 부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서 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선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뭐 이제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제가 뭐 회사 생활도 하고 뭐 이러는 차원에서 아직 이렇게 아주 충분치는 않습니다. 뭐 좀 더 열심히 만들어서 뭔가 보실 수 있게 하고 싶은데요.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정당에서의 어떤 지역 정당이건 또는 정당에서 시스템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돈 많이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로그인을 해서 주제를 올리고 투표를 할 수만 있으면 그 시스템을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문제나 어떤 분야별 문제가 많이 우리가 이제 접하는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은 그 수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제 수가 10개면 좋고요. 100개면 더 좋고 1000개면 더 좋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쌓일 때까지 그분들이 남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사실 저는 하면서 불편해서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너무 허접해 보여서 약간 그럴 수는 있는데 뭐 돈 안 들이고 만든 거고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온 거 가지고 해보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 뭔가,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기능이 뭔가를 고민해 주셔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시거나 뭐 전화 통화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꽤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순서대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할 것도 아니고 또 도와주는 분들을 모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량을 결집을 해서 만들어내면 저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나라에 뭐 쿠팡 사용하고 뭐 네이버 쓰고 이런 분들한테 눈높이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냥 뭐지? 이렇게 좀 우리 거는 왜 이렇게 안 멋지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네이버 1000만 명 무슨 뭐 카카오 2천만 명 사용자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50명, 100명이 잘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만 가면 제가 확신하건대 1년이 지나면 거기서는 그 조직의 문화가 나옵니다. 지금 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문화가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시는 분들이 많이 규합한 문화일 수도 있고 또는 되게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대부분을 위임해 놓고 나서도 운영이 잘 되는 그런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자칭 뭐 시빅 해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시빅이 이제 도시민 뭐 시민할 때 시빅이고 해킹이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는 뜻의 해킹인데 그래서 시빅 해커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분하고 얘기하는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공급하고 뭐 컨설팅해서 프로그램을 일부라도 구현하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해서 이제 그동안에 만든 성과를 가지고 그냥 샘플을 만들어내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발전하면은 이제 뭔가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어떤 프로그램이건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원칙들이 구현됐는지를 정말 1년 내내 감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마른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100개 지역 뭐 200개 지역 뭐 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지역 정당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전국 정당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 플랫폼이 될 거고 그거를 뭐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누가 만들었건 그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기만 하면 저는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승부는 거기서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임이라든지 어떤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대한 교환이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 문화의 토대 안에서 발전해 나갈 거고요.
저는 의견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자식이 지금 좀 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인데 애들이 이걸 쓰게 되는 날 저는 이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셨던 그 어떤 그 뭐 노하우와 어떤 뭐 그 통합적 어떤 지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플랫폼을 설명드렸지만 제가 아까 역사 발전의 반영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은 기술을 쓰는 시대니까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을 쓰는 건데 혹시 알아요? 나중에 염력을 써가지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면 사실은 플랫폼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염력으로 다 민주주의 하면 되니까. 뭐 농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이제 그런 시대는 결국은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그게 지금 뭐 작은 시작이지만 뭐 일부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좀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이런 시도들이 있고 이런 뭐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빨리 좀 좋은 플랫폼 만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좀 공개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저 말씀해 추병수 주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시죠. 추병수 선생님 얘기하시. 네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그게 궁금한데요. 그게 시범 모델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과천만 해도 과천 풀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협동조합? 그러니까 저희 단체 사람들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늘 후보를 내고 일상 활동을 하다가 선거 시기엔 후보를 내고 막 이런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게 정당으로 가자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지역에서 자기네가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걸 뭐 정당 이름을 붙이자 이런 거에는 뭐 특별히 동의를 안 하지만 이렇게 활동을 지금처럼 하는 데서 활동을 해 나가다가 선거 시기가 되면 또 적당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에 아니 괜찮은 우리가 뭐 시장을 낼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같이 연대해 본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하면서 작은 연합정부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이런 거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 평상시기가 되니까 뭐냐면 플랫폼과 이게 너무 그게 없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게 우리끼리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수기나 이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경험들이 좀 있고 이러니까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조금은 뭐 주제별로 또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카톡, 뭐 저기 밴드 이런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니까 이렇게 논의가 좀 깊이 있게 논의를 못 하게 되고 다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런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공간이 진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나는 여길 나갈래, 뭐 회비를 안 낼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게 진짜 요 그룹 내에서 뭐 이제 근데 이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역별로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어느 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당도 아니고 이러니까 어중간하면서 이게 딱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느끼거나 조금 저희 경험 있는 우리 내 소통이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내에 좀 논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한 그룹에서 또 하고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지역의 기후 변화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뭐 또 이제 하나는 지역의 이렇게 공동체 특히나 노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기 이런 그 주제가 몇 개가 있어요. 굵직한 주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을 조금 수기해가면서 저 그룹은 저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이런 걸 옆에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툴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예, 제가 그 뭐 장담은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올해 안에 그 지금 이제 제가 만든 거 말고도 그 마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또 있고 그죠 마을 앱도 있고 뭐 이제 몇 개 종류들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공동체나 뭐 공유경제용 이런 거는 아니고 뭔가 활동을 위한 포털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쓰는 플랫폼 도구는 지금 카카오톡하고 줌이죠. 네. 예. 그러니까 카카오톡, 최소한 줌. 예를 들면 예. 카톡에 줌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회의록이나 뭔가 좋은 자료를 모아놓고 연구 보관할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올려서 투표하면 딱이겠다. 이제 이 정도가 좀 레이아웃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부분 기능들은 다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라고 말씀드리면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그런 민주주의 예, 음.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아, 예, 제가 그런 직접 거는 노트 같은 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구글의 노트나 무슨 어떤 네네네. 노션 같은 프로그램이요. 노션. 노션, 노션 예, 저도 한번 예. 써봤는데. 예. 그러니까 노션도 되게 좋고요. 그 이미 도구로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잖아요. 카카오톡에서 회의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 정리는 노션에서 하자. 그다음에 이제 노션에 기록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줌에 모여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것들 잘 하나로 모아놓기만 해도 괜찮겠는데 이게 답이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들,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선의로 하는데 그게 권력이 생기면 누군가가 이제 뭐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어떻게 담보되느냐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좀 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제가 이제 기획서도 쓰고 이제 일부 개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제가 이제 뭐 사실 이제 총선이 좀 앞에 있어서 이제 총선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총선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제 뭐 관련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 활동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정도 기능으로 모아서 쓸 수 있는 거를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김영림 선생님은 뭐 할 말 없으세요? 마이크 꺼놓으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 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코드 포 서울하고 플랫폼의 그 네트워크 효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코드 포 서울이 결국 그 주도하던 권오현 씨의 그 파티가 이렇게 확장성이 왜 없는지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그걸 뭐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어서 정치 플랫폼 욕구는 많은데 지금 그 현재로서 마땅한 이제 방법은 없는데, 저는 정권의 목표인 이 행정을 따는데 행정 기반형 플랫폼이 훨씬 정치 기반형 그 플랫폼하고 결합을 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파티 얘기하고 지금 두 번째 요 두 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뭐 제가 의견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티 활동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빅 해킹을 하는 집단 중에 가장 뭐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고, 뭐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과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뭐 정권 바뀌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최초의 그 권오현 씨가 제안해서 그 파티를 출범했을 때 제가 초기에 6명이 모여서 출발했는데 그 중에 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하다가 좀 약간 뭐
좀 뭐 방향이 다르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제가 뭐 이제 중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는 뭐 이걸 뭐 제가 파티 활동을 그래서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치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구분이니까 크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나 힘들어. 뭐 아니면 내가 뭐 답답해. 뭐 나 이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발산하는 문제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정치의 의제는 나로부터 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체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포괄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헌법에서의 무슨 뭐 국가 권력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나는 내각제가 아니어서 난 짜증나.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게 그냥 일상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이, 정치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전자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합형 활동, 일상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그걸 풀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후자의 문제는 약간 그 대의적 활동. 그래서 이제 의제를 중심으로 이제 공론을 만들고 그걸 펼쳐내는 방식.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후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맞다는 아니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당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치 연합 문제, 뭐 총선 때 이제 뭐 후보 뭐 같이 내고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런 논의를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숙도가 높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파티 멤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정치 개입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좀 덜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일상적 주제에 접근을 해서 그게 뭐 좋은 효과와 파급력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 활동가들하고 연대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시민혁명당을 만들려고도 했었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진보정당 활동을 했었고, 해서 그런 걸 맥락으로 저는 정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의 약간 시각이 고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파티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정치 활동 중심보다는 일상적 의제 발굴 활동.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큰 일들이라서 저는 아주 지금 굉장히 좋게 보지만, 이제 파급력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겪은 문제는 공감하지만 안 겪는 문제는 공감을 좀 덜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전국의 모든 지역별로 파티가 다 있으면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규모 조직으로 굉장히 큰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분야가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성 부분에서 좀 이렇게 참여도가 저조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비즈니스적으로 제안을 하면은 파티 같은 그룹에 대외 협력국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 활동을 해서 정당하고 이제 기업들하고 뭔가 이렇게 공명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활동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파급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냥 굉장히 전공법으로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플랫폼 만들고 성과가 좀 생기면 사실 그렇게 다시 한번 뭐 그분들하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슷하게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진보 네트워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네. 역사로 따지면은 굉장히 오래된 조직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뭐 좌파적 네트워크 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만드신 분들인데, 이제 그런 활동들이 아직 다 개별적으로 있는 이유가 결국은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좀 덜하지 않았나. 뭐 능력 문제는 아니고 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좀 덜하지 않았나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에는 이제 아까 행정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플랫폼의 의미도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그게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 프랑스의 사례 중에 디지털 공화국 입법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국민들이 개별 입법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법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의원들한테 그게 배정이 돼서 의원하고 국민들이 같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법안을 작성하고 그거를 의회에 바로 제출을 해서 통과시키는 구조를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공화국 입법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플랫폼의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 프랑스가 그 2014년도에 법이 통과돼서 지금 거의 뭐 8년째 굉장히 그 성과 있게 잘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참고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치 플랫폼을 하는데요. 정치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정치가 워낙 중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성숙이 되면 나중에는 입법 플랫폼, 행정 플랫폼, 뭐 조금 더 오버하면 사법 플랫폼?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은 이 지역 정치의 의미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치, 자율,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플랫폼 특징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거고, 이제 저도 만들어낸 게 좀 성과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하셔야죠.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은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은 늘 갖고 있거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서두에서 발표할 때 5천만 네트워크 효과 하는 그 연수를 이제 쭉 얘기하는 중에서 제일 네. 마지막에 섹스 플랫폼이 19일 만에 됐다. 그 말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게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섹스였어요? 성인이었어요? 예, 그만큼 도발적인 의제 앱이 이 네트워크 효과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동네마다 있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런 공공사회 서비스 앱이 킬러 앱이 될 것이고, 그것을 묶어내는 행정 기반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와 3,500개 읍면동 플랫폼으로서 킬러 앱과 플랫폼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그게 제 기본 생각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파티 권호연 씨나 진보 네트워크의 오병일 씨나 블록체인 최혜준 씨나 이런 지금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각기 여태까지 가져온 이것을 이제는 같이 모여서 협력하고 구체적 액션 플랜을 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마영철 선생님은 따로 할 얘기 없으신가요? 예, 저는 화면을 오늘도 좀 안 켜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만 하십시오. 저는 뭐 지원 씨하고 국민 참여 문제를 제가 플랫폼 만들려고 물어본 지가 8년 됐나요, 지원 씨?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질문만 하고 귀찮게만 하고, 그리고 이 국민 참여 플랫폼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국민 참여 플랫폼이라는 게 정치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어떤 걸 플랫폼을 만든다면 아까 누가 말 카톡도 밴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어떻게 막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만들어낸 게 횟수로 딱 20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소통이 됐고, 윤석열이 그걸 정부가 받아서 국민 제안이 됐는데, 정부는 사실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를 받는다고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요. 안 받아요.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제안을 하지 않았고 국민 청원을 했었고요. 국민 청원은 일종의 집단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다행스럽게 국민 제안으로 바꿨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제안 몇만 개를 공개를 안 합니다. 이렇게 의지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해 계신 좋은 분들하고 갈망 있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데, 이걸 기술적인 것하고 문화적인
아까 뭐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파티라든가 뭐 서울시 천만상사 오아시스 팀 등 거기도 파티가 관여됐지만 이런 팀들하고 전국에 또 그 국민 참여 공공제안한 사람들 활동가들이 많아요. 고양시라든가 이런데 이런 분들도 다시 모여서 기술적인 것은 우리 지연 씨가 있으니까 좀 든든해요. 주변 사람 있으니까. 근데 아유,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노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플랫폼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불러주신다 하면 오랫동안 국민제안, 공공제안에 노력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꺼이 함께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8분밖에 참여를 못했지만 뭐 알찬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또 좋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역 정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디지털 문제를 내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 바라봐야 될지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게 있나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따로 없으면 우리 그 발제자 이재원님의 좀 마무리 얘기를 듣고 오늘은 뭐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예. 예, 뭐 제가 뭐 내용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고 그게 지금 마 소장님 말씀처럼 기술자는 기술로 이제 문화운동가는 문화로 뭐 예술가는 예술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우리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중인데 저는 그게 이제 그냥 흘러가는 역사도 역사지만 진짜 기록되고 기억되는 역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욕심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고 오늘이 그런 그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만들어서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공유를 한번 드리고 또 그 성과가 이제 지역 정당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정치를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기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어쨌든 지역 정당이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런 지역 정당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이후에 좀 이재원 선생의 도움을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